저희 전통활동연구회 2014년 학예 정기 세미나 종조와 활쏘기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활동연구회 사무처장인 서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이번 세미나의 개회식으로서 임상일 전통활동연구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전통 활쏘기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 학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정규회 활리하기전을 우리 영집 중시박물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도 우리 전통 활쏘기 연구회에서도 정조와 활쏘기라는 주제로 학예 세미나를 계획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멀리에서부터 이 연구를 하셔서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심도 있는 그 정조의 활쏘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전통 활쏘기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달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오픈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기존에 없는 우리 활쏘기 자료들을 발굴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부지런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집궁시박물관 관장이신 유세연 관장님의 신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집궁시박물관 관장 유세연입니다. 이번 2024년 영집궁시박물관의 기획전시인 재미있는 정조의 활이야기전과 연계하여 영조시대에 화려했던 활쏘기 문화를 조명해보는 정조와 활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의 활쏘기는 단순한 기회가 아닌 신성과 군주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조는 이미 즉위전부터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귀장각과 장룡령을 설치하여 권위 세력을 양성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조는 유학자로서의 기본인 육리에 사회에 능통하여 자신의 태도로부터 이어지는 신비한 활쏘기를 이루어졌다고 공표하는 동시에 잦은 활쏘기를 통해 군신 간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활쏘기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주나라의 활쏘기를 본떠 연사리를 부활하고 보풍 등의 활쏘기 의례를 시행함으로 재차 왕의 정통성과 군신 간의 소통의 길로 삼았다고 생각됩니다. 문물을 겸비한 백견주로서의 개혁 군주로 평가받는 정조는 정약용, 박제가 등의 현실 개혁적인 실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수원 화성의 건설, 장영영의 설치, 무예도 통제의 간행 등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며 조선의 군사적 문화의 근현대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군주로서의 능력과 유교적 가치관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번영기를 이끌었으며 활쏘기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는 그의 정치적 리더십과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의문점이나 새로운 사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일 회장님, 김기환 교수님 등 전통 활쏘기 연구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정조와 활쏘기 세미나의 심오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최영고 박사와 윤백일 고문 그리고 주성진 교수님과 다양한 의견을 주실 이건호 대표, 김재범 부위원장, 김산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미나 진행 순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부터 17시까지는 주제 발표 시간이고요. 먼저 정조의 국정운영 철학 활쏘기, 두 번째로 정조의 국국연구, 세 번째로 정조의 연사례, 이렇게 연이어서 세 주제가 발표되고 또 지정 토론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시 1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잠깐 10분 쉬고요. 네, 17시 1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종합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시 50분부터 18시까지 회식하고 18시에 오늘 세미나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좌장이신 김창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전통 활쏘기 연구의 2024년 학예 세미나 정조와 활쏘기의 세미나에 있어서 사회를 맡게 된 동덕여대 김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까 김상일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영지궁식박물관의 재미있는 정조의 활 이야기와 함께 저희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정조대왕, 조선의 제22대 국왕이시고요. 조선 후기 중흥기를 이끈 대표적인 분주,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는 분이 몇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정조대왕님이십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했는데 정조대왕님은 재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하여간 왕이 되는 왕이었던 시기가 24년, 왕이 아니었던 시기가 24년, 딱 반은 왕이었고 반은 왕이 아니었던 그런 삶을 사셨던 대왕님이시더라고요. 11살 때 아버지가 되는 그 사도세자가 이렇게 죽게 되고 11살, 저도 11살 이렇게 기억나는데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고 특히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을 그런 나이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런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를 거쳤을 것 같고요. 지극한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리청정으로 잠깐 하다가 24살 때 이제 즉위를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24살 되기 전까지의 그런 자신의 그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무예훈련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제2를 하고 나서 제2기간 중에 이런 정통성,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예와 함께 이런 학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셔서 그런 경전에도 두루 통달해서 왕이 된 다음에 규장각 세우고 수원 화성 축성하고 또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하고 정말 대왕으로서 개혁군주로서 정말 칭송받을 만한 왕인데 그 중에 또 저희가 높게 사고 있는 게 다 여기 활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10순 50시를 싸서 49중을 여러 번 하시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명궁이셨던 거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정조대왕의 활쏘기 기록이 이런 실록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고풍이라고 해서 고풍의 활쏘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총 활쏘기 기록이 한 262회, 오늘 발표도 나오실 것 같은데 262회가 있었고 그 중에 하여간 그 50시를 싸서 49시, 일부러 한 시를 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몰기를 하셨던 게 총 17회나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중에 14회, 3회 빼고 14회가 1792년, 나이로 따지니까 한 39세, 40세 정도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렇게 1년에 14번의 몰기를 하셨던 그런 활동의 명분이신 정조 대왕이신데, 아무튼 오늘 그 정조 대왕의 활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학자분들이 모이셔서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 사회자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정조의 국정 운영과 운영 철학과 활쏘기라는 제목으로 수원시립공연단의 최형국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간략하게 그 최형국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면,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문학 박사를 받으시고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허닥을 역사학 쪽으로 하시고, 지금 수원시립공연당 무예 24기 시범단의 상임 연출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무예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최형국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금을 받은 최형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정조 관련 그리고 활쏘기 관련 인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먼 길 힘들게 꽉 막힌 자유로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65km밖에 제가 수원 사는데요. 65km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반이 걸리는 희한한 길을 뚫고 여기에 왔습니다. 아직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어쨌든 원래는 좀 PPT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워낙에 그 정부의 활쏘기 관련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들 몇 가지만 이렇게 짚으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정조대 때 가장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는 겁니다. 정조대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정조 시대를 이해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코드가 문치규장 모설장용이라는 두 문장입니다. 문으로는 규장각을 만들어서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모설장용, 무적인 부분은 장용령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군제개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정조의 당대 운영,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금 현재 학자분들의 연구에서는 마치 문예군주처럼 표상화가 많이 됐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조선 후기 문예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군주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반대쪽에 존재하는, 그 다른 쪽에 존재하는 무적인 문예군주가 아니라 무예군주로서의 보여지는 정조의 모습 또한 색다른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보일 때만이 정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18세기 당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은 제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의 정조는 다른 것들이 아닌 활쏘기라는 실제 본인이 몸으로 표현하는 우회적 수단,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활쏘기를 국정운영의 철학의 단계까지 끄집어 올린 아주 독특한 성격의 군주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사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문제가 해산적 한계로 작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자신이 군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 방침을 취하거든요. 물론 할아버지 영조가 자기 그 사도세자의 그 형님, 그냥 먼저 돌아간 형님의 이 손으로 호적 세탁을 해줍니다.
호적 스택을 해줘요. 그래서 실은 왕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올라갔을 때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그 사도세자 그 형님이 10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10살 때 돌아가신 그분의 양자로 된 상태에서 왕이 됐다. 효장사자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작동하는 게 정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조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공부나 수련에 매진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흐름이 실은 할아버지인 영조의 컴플렉스하고도 또 직결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는 왕이지만 수종이지만 어머니가 이 수빈박씨라고 해서 친박 라인 출신입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간택이 돼서 예, 왕비가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정통적 한계를 영조도 느낍니다. 그래서 실은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심하게 압박을 한 겁니다. 너는 좋은 핏줄을 얻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돼야 한다. 실은 그게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병까지 초래하게 된 배경이고, 그 흐름이 영조한 때까지, 아니 정조한 때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추고 싶은 부분은 사도세자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부분은 영조로 딱 모델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조가 고민했었던 게 바로 후반의 진흥책입니다. 문무겸전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과 무가 그 전에 문무겸전론은 중국이나 조선 전기, 조선 후기에도 끊임없이 제기됐었던 이상적인 그 선비의 모습입니다. 문무를 같이 겸전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원글에서도 밝혔지만 앞쪽에서 정조는 문무겸전 위대 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무장들한테 이 유교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무겸전론을 도입을 한 사례고요. 정조는 아주 독특하게 문관들한테 무적인 기풍을 가지라라고 압박하는 형태로 문무겸전론을 도입합니다. 그 압박의 핵심 고리가 활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실제로 문관 단 한 번도 활을 쏘아보지 않는 신하들한테 깍지 끼고 활을 쏘라. 만약 활을 못 쏘면 구경에 가둬놓고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게 하는 아주 괘씸한 일을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록 기록을 보면. 하지만 그 안에 그런 문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문무겸전론을 활용한 아주 독특한 성향의 군주가 정조였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본인 스스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형태들. 그게 군사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스승이면서도 국왕이다.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초계문신제의 도입입니다. 문관들이 문과에 합격해서 과거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을 했지만 다시 나한테 공부를 다시 배워라. 그리고 내가 시관이 돼서 너희들을 다시 시험 봐서 내 사람으로 뽑아서 국정을 운영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문무겸전론의 하나 축인 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역시 무관들한테도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등등등등 이야기가 다양한 이야기를 또 정책 안에서 녹여내는데요. 무장들을 이렇게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뭐 그 다음 페이지 그림 1로 나타나는 정조 어제 신도비문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 신도비의 내용 글을 본인이 씁니다. 그리고 충무군 이순신 전설을 문집을 전때까지 다 모아가지고 새롭게 쓰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게 새롭게 완성이 됩니다. 더불어서 당대의 그 전에 좀 낯설었었던 뭐 등등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해동명심록 등등등등 나오는데 해동명장전이 또 포인트입니다. 당대 그 홍양호가 쓴 책이 해동명장전인데요. 그 이전에는 국가단위나 개인이 쓸 때 해동명심록이라고 해서 문신 중심의 전기류 책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장들을 다룬 전기류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조대 때 홍양호가 대제학까지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제학이면 조선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냥 1등 찍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1등 찍으면 중국에 있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또 맞짱을 떠도 안 밀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해동명장선을 쓴 홍양호의 글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 사람의 글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받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동명장선. 이 땅에서 무장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전기류 책을 썼다라는 게 정조대 때, 그리고 그게 물론 개인이 썼던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5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해동명장전 서문에 천하의 큰 법이 두 가지 있으니 문과 부가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문장이 들어갑니다. 읽어보면 본인이 문관이지만 이 무장에 대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극존의 극대의 방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평양에서 뭐 낙상지가 그전에는 배양이 되지 않았어요. 배양이 되지 않았는데 낙상지를 실제로 배양을 시킨 본인이 바로 홍양호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그 신의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각 집안에서. 근데 사당에서 모시는 그 공간에 무장들, 심지어 명나라의 임진왜란 싸웠던 무장에 신의를 올려서 배양을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작업을 문관이, 조선에서 제일 뛰어난 문관이 작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정조의 실천적 국정 운영 특성과 활성화입니다. 본인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일성록에 그 홍제전선에 남긴 내용을 보면 11페이지입니다. 활쏘기의 묘미는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표적이 작을수록 정신이 전일해져서 비로소 작은 이 한 마리가 수레바퀴 같이 크게 보이는 경지를 알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집중력이거든요. 쏟아보면 점점 이렇게 팔터에서 직접 이 145m 쏟다 보시면 느낌 좋은 날, 감 좋은 날 딱딱 들어갈 때 있으면 그때는 전곡 안에 점 안에 딱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미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이거놈은 들어간다. 딱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가면 그 전곡 안에 그 빨간 점이 점점 커져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한번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 사각형 이 나머지 이 귀들은 다 안 보이고 이 빨간 것만 보여요. 크게. 그리고 딱 쏘면 그 한가운데 툭 맞은 게 보여요. 평일에는 점점 저도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느낌이 좋을 때는 그게 이게 딱 안에 들어간다. 이 느낌이 옵니다. 그걸 정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조의 활쏘기 실력은 뛰어났다는 거는 뭐 조선왕조실록에 뭐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하여 10순에서 49발을 마쳤다. 그래서 쭉 나와서 여기에 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나도 천성이 활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선업을 이어가는 한 가지의 일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선업이고 가업입니다. 이 씨라는 태조 이성계가 세운 정통성의 국가에 본인도 아버지 사도세자가 비록 그러한 형태지만 나 또한 태조 이성계의 활 잘 쏘는 피를 이어받은 그분의 손이다라는 정통성 확보 차원으로 활쏘기를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신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임자는 기미고풍에도 등장하는 그 고풍의 내용들 쭉 보시면 충분히 활쏘기 실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듯이 규장갑 초계문 신제를 통해서 뽑았었던 인재들, 뭐 정약용, 뭐 유독봉 등등등등 이 사람들 잡아다가
활 잘 쏘냐 못 쏘냐 물어봤다가 못 쏜다? 그러면 내가 깍지 줄게. 그다음에 이 훈련도가 구경에 가둬놓고 쏴가지고 몇 발 이상 못 쏘면 집에 못 가. 농담 삼아 던졌는데 국왕이 이야기는 어디 그게 농담이겠습니까? 못 가면 안 가는 거지. 군사들이 안 보내지. 그래서 충분히 활을 쏘고, 근데 거기서도 사료에 보면은 여유강전서에 보면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유강전서 그 전에 해석하신 분들이 또 급해서 해석본을 갖다 써보려고 했더니만 해석을 엉망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다가 뭐 말 타고 활 쏘는 내용으로 막 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 타고 활 쏜 거는 없어요. 말 타고 쏘았다라고 해석되는 게 있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16페이지입니다. 중략 보면 깍지는 빠져나가고 완대는 질질 흘러내리고 손가락은 부르트고 팔뚝은 시위에 맞아 부어오르고 머뭇거리고 어설프게 당겨 조화로움이 깨지니 보는 사람들이 크게 웃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 대사례의 문제, 연사례의 문제. 영조대에 행해졌었던 대사례는 영조가 조선 전기에 끊어졌었던 대사례를 복원하면서 국왕의 군사력 힘을 보여주기 위한 대례, 분례 중에 대례로 대사례를 복원을 했는데 정조는 대사례가 아닌 연사례라는 독특한 활동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연사례가 시행된 적이 없고 역시 정조대가 끝난 후에는 역시 연사례가 소멸합니다. 근데 그게 영조대와 정조대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영조대 때 그 대사례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국기문란에 대해서 문법으로서 강력하게 통치를 하겠다라는 영조의 표상이 대사례 안에 녹아들어 있기도 합니다. 정조는 연사례를 통해서 그런 거대한 큰 축의 형태가 아니라 군신들의 화합의 중심으로 해서 연사례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의례를 제도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모관지능책 포인트로 활쏘기를 잡고 그것들이 새로 권력을 잡은 신흥 문무벌 세력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정조가 생각했었던 정조가 풀어나가고자 했었던 새 시대를 새로운 인물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은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들로 뽑아서 풀어나가고자 했었던 게 정조의 목적이고 운영 철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시대의 국정 운영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정조의 활쏘기였습니다. 문무겸전론에 입각한 문반진흥책. 그 핵심의 무반진흥책입니다. 정조의 활쏘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직 입으로만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통해 발전시키려 했던 정조의 국정 운영 철학은 갈수록 몸을 소외시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도 활쏘기는 몸을 다스려 마음을 채우는 최고의 무예이자 전통 힐링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논문을 마쳤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주제 발표당 한 50분씩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아직 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 때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추가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건우 선생님 토론문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논문 한 편을 토론문을 주셔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 안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예, 엄청 양이 많으셔가지고 논문 답변할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8관련 논문을 2편을 더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시간이 나면 더 쓸 거고 이건우 선생님 이 토론할 때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보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서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국공신문 대표 이건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건호 대표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칠보정에서 1997년에 직궁하셨고요. 울진군 군도협회 칠보정 전무를 2006년까지 하시고, 경북체전 궁도선수 출전도 하시고, 3단이시고, 200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국궁신문에 창단하셔서 지금까지 대표로 여기는 오시고 계십니다. 온깍지 공사의 회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세계민족궁 축전 추진위원도 하시고, 또 2017년에는 국궁포럼 창립회원으로 활약하시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국궁 운영 외 논문 20여 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국 선생님의 귀중한 논문 발표 때 참 들었고요. 질문하면 몇 가지 정리를 한 번에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궁신문 이건호입니다. 먼저 영지 등시박물관의 2024년 기획전 재미있는 정조의 활 이야기와 함께 정조와 활속이라는 주제의 학술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국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정조의 국정운영 철학과 활속의 논문은 정조가 성평과 문무 금전론을 통해 정책을 초월한 인재등용과 국가정책을 추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관 정책을 통해 군사력 강화와 왕권 확립을 도모하고 문신들에게 위해를 방조하여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았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정조가 쉼없이 수련하여 신궁의 경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활동에는 문무 겸전론에 입각한 무반춘 인식 전환이 성경체로 제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정조가 신궁의 경지에 도달한 활속의 실력으로 신당대 실사등에서 신화되고 활속을 하며 군사 개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실의 가업인 활속기를 계승하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대사라를 통한 국권 확보와 연사례와 신화대의 활속을 통해 연동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조시대의 활속기는 국정철학을 반영하며 왕실의 정통성과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으며 문무 겸전론 실행의 핵심에 활쏘기를 중심에 두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을 보면서 정조시대의 국정 철학이라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 토론자로서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본질적 접근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조의 문무 겸전론과 무관지능책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활쏘기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조의 활쏘기와 사법수와 관련된 건데요. 정조는 무예지능책에 일하는 다양한 병서와 무예도보 통지 등의 무예서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활쏘기를 다룬 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에 활쏘기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반명무예를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이라는 학계 입장이 있고요. 정조는 활쏘기를 가업으로 계승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한밀법 수교를 통해 경제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사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법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한 무가 시치 과목에 활쏘기가 다수 포함된 것에 비해 군영이나 일반인들이 활쏘기를 체계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법서가 발간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작성된 국서가지주 사회계례와 평양에서 발간된 사법비전공화 등이 정조의 무예지능책과 관련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실은 이게 설명하려면 이제 이게 너무 한편이 되는 슬픈 내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부분이 무예도보 통지에 왜 활쏘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 서문을 보면 그냥 개인 담백무예서로 이 책을 쓸 거야 라고 서문에 밝혔습니다. 더 안 물어보셔도 돼요. 모든 책에 서문 보시면 나는 이 책 왜 쓴다 라고 하는데 정조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서문, 무예도보 통지 서문은 무예도보 통지 전체 글은 박제가 같습니다. 자문, 고증은 이동구가 하고 근데 독특하게 무예도보 통지 서문은 정조가 직접 글을 내리고 그걸 최재공이
쓰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달라요. 서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있고, 그래서 문과시험 활쏘기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법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직접 활을 쏴보셨으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들어서 당겨서 놓으면 날아가요. 여기에는 뭔가 사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이 필요 없어요. 특히나 당대에는 누구나 다 활을 다 잘 썼어요. 뭐 다른 뒤쪽에 나오겠지만 뭐 부국일기나 뭐 등등등등등 보시면 알겠지만 군관들도 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시험만 3번에서 4번을 활쏘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활쏘기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삭시사, 뭐 월과, 뭐 중순시 해서 그 시험을 합계를 해서 본인 승진 시험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활을 쏘겠습니까? 매일 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쏘는데 거기에 특별한 기술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당대에 존재했었던 그 즉석한 유집의 사회계례 같은 경우도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글자 숫자 몇백 자 안 됩니다. 그냥 핵심적인 요결만 딱딱딱 이거 정도면 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사법비전공학 같은 경우도 실은 중국 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대 세부 선생이 썼던 그 제목이 임원경제지 안에 뭐 유해지 편의 사결 같은 경우도 그 당대의 독특한 그 지식인들의 그 독특한 특성이 백과사전 만드는 게 특성이었거든요. 백과사전파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안에서 서유교 선생 같은 경우는 유해지 안에 사결을 그 사결 부분이라고 사예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활쏘기 관련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집대상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지식의 집합처로서의 활쏘기를 정리를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대 때 활쏘기가 무예도보통이 안 들어간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책은 아예 성질이 다른 책인 거고 굳이 그렇게 활쏘기와 관련해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활쏘기 관련 책들이 편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발표자님께서 사법서의 불필요성에 대한 거는 동의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부분이고요. 무예도법 통지에 활쏘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에 부응하는 거 활쏘기를 이렇게까지 진호시켰는데 정조가 가업이면서도 본인의 그 비기가 있는데 삼백국 같이 이런 좋은 그 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더더욱 궁금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사법서 요 사회계례하고 사법부정공화를 2개로 언급하고 요거 딱 정조 시대에는 2개만 확인된 거예요 지금요. 임원경제들은 약간 좀 뒤에 있죠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사법서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는 안 갑니다. 비법이라 숨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뭐 얘기를 좀 동의하시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에는 매뉴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다, 어렵겠다라는 개념으로 형태가 만들 때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무예도보 통지도 실은 만들 필요성이까지는 없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2가지 이유 때문에 무예도보 통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추존의 방식으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18기를 썼고 그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와서 이 책에 수록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마상무예 6가지만 더 늘리고 무예도보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가 고의표라고 해서 가 등장을 합니다. 고의표라고 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군사훈련을 했는데 자 이쪽에서 봉국권법을 해라 라고 해서 훈련동학원에서 시켰는데 하고 어영천 가서 야 또 봉국권 한번 해봐. 근데 형태가 달라요. 총영천 가서 했더니만 총영천이 또 달라요. 어영천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지방 가서 너 봉국권 한번 해봐. 부대 훈련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런 당나라 부대도 아니고 이것들을 통일하는 작업으로 야 니들은 이제 앞으로 이 책 보고
통일된 모습으로 정리를 하라라고 해서 무예, 도보, 통자를 붙인 겁니다. 그 이전에 군사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진법 훈련서도 이 부대에서 야 니들 방진 쳐봐 했더니만 방진을 짜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병합통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군사훈련을 통일화시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활쏘기들을 다 하는 과정에서 활쏘기의 본질이 담대는 잘 쏘면 되는 거거든요. 잘 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통일성으로 완전히 한데 그거는 또 이렇게 알풀이 살짝 들어간 상황에서 또 한번 가보시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사례 대신에 그 연사례를 시행할까는 게 좀 궁금한데요. 발표자께서는 이제 영조가 그 통평의 국정 철학을 실학하고 문무의 지도를 위해서 헛쏘기를 중심으로 한 대사례를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조가 이제 200년 만에 대사례를 복원하여 두 차례 시행하며 간신 간의 관계를 공고하고 시치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반면에 정조는 상평이라는 국정 운영을 위해 활쏘기를 중시했지만 대사례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조는 왕권의 정통성을 중시하면서 대사례 대신에 그 전차와 참석자의 규모가 훨씬 작은 연사례를 연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은 네.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삐를 받은 거죠. 정조는. 네. 영조대 때 대사례를 진짜 힘들게 해가지고 200년 만에 복원을 해서 대사례를 딱 멋지게 국가 의례야 이게 본래 중에 가장 멋져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됐습니다. 대사례의 본질 안에는 인재를 뽑는 수단, 문무과 시험과 그 뒤에 있는 다양한 의례적 내용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례. 활쏘기보다는 의례적인 형태가 더 큽니다. 요거를 3분의 1 단위로 치는 형태가 연사례입니다. 보통 주례를 정조가 풀어낼 때 대사례, 연사례, 그다음에 빈사례 요 형태,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향사례까지 들어가는데 요 3례 중에서의 핵심을 연사례로 잡고 풀어낸 게 정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코드가 또 군신 내 화합이나 그다음에 여타의 의례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도 정예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례의 핵심이거든요. 주례를 해석하는 방식이 영조대 때 바라봤던 개념하고 정조대 때 바라봤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살의 의례 안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의례의 간소화예요. 간소화하되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정조대만의 색깔을 음악이나 옷이나 그다음에 등등등등 몇 가지의 아주 특징 포인트로 딱딱딱딱 뽑아낸 분수가 바로 정조입니다. 그 형태로 짧게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연살에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풍하고 그 49중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제 그 정조의 활쏘기가 신궁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료로다가 정조실록에 그 정조 6년 16년 10월 30일 임자년 김익고풍 이야기를 인용해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실록에 기록된 49중 이야기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조실록에 언급된 열순의 9발을 맞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매 순마다 5발을 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초순부터 30까지는 매순 5발을 쏘아갖고 공기를 했고요. 4순부터 90까지는 매 순마다 4연중을 50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후 4순부터 8순까지 발시하자는 5자대를 별도로 한 순을 모아서 쏘았습니다. 중순 10순은 초시부터 40까지 연사적으로 화살 2개를 남긴 상태에서 9순에 50을 맞추고 나머지 한 발을 비워둔 것으로 해서 49중 이야기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매 5순마다 매 순마다 5발을 쏘는 발전은 통상적인 활쏘기 방식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조의 활쏘기 방식은 현재 활쏘기라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50발 중 49중 기록을 의도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정치적 행위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조의 활쏘기 기록에 모두 적용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최영국 선생님께서는
임전현 김이고풍 그 자료 설명에서 시수 분석을 정조실록의 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수기 방식이 의미와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논문에 인용된 김이고풍과 관련하여 고풍기 제목의 그 고풍 원인 규정과 직제약 환경도 갖춰서 기미로 쓰여 있는데 같은 날 정조실록에는 충당대 활쏘기를 한 후 각신에게 고풍을 내리고 여러 신료들과 연구실을 짓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참가자 같은 내용인데 이때 참가자는 오재순 등 1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풍에는 고풍 수급자는 함경도 관찰사 기미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기미가 실제로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풍제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해석하셨듯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한번 활터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활 쏴보세요. 이렇게 내가 술로 다 마치겠다는 딱 자신감 가지고 내가 세 순까지는 그냥 다 쏘고 그다음 순부터는 네 발씩 다 들어가고 요 방식대로 한번 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정조는 나는 저 관역을 보면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독특한 형태의 활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 중간에 단 한 발이라도 빠져나가면 이렇게 자신감 부리지 못하거든요. 바로 본인이 군사를 몸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풍의 핵심이 뭐냐면 고풍은 이게 함께 쏘아서 신하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그것만 분석해도 조선시대 국왕이 내리는 선물의 목록집이 완성이 돼요. 어떤 때는 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뭐 물고기 뭐 웅어 한 두루, 그다음에 뭐 목탄 몇 개, 뭐 등등등등 나옵니다. 그 고풍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활 쏘았는데 이 내용을 잘 집에 갖고 있어, 자 줄게. 요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 다음 질문하셨듯이 뭐 기미가 그 실록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등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실록의 부분에서 굉장히 축약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활쏘기에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냥 딱 한 줄로 이날 어느 사람들과 시사를 하였다 라고 한 줄 딱 끝나요. 시사면 활쏘기만 한 걸로, 그러니까 시험 보는 활쏘기만 한 걸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날 동일하게 뭐 홍보 등록이나 다른 비근사 등록이나 등등등등 관련 사료를 비교를 해보면 한 줄로 그냥 딱 시사를 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오만 무예 훈련을 다 했다. 그날 국왕 앞에서 뭐 검술, 본술, 그다음에 뭐 말 타고 활 쏘는 마상매 등등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각신은 딱 각신으로만 해서 딱 한정을 지어줍니다. 문장에서 주장 각신 누구누구누구 해서 딱 10명만 나오고 애매한 이름은 다 빠져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미도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고풍첩을 받아서 집으로 갖고 가서 나 이거 갑오로 남기고 거기에 이제 선물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물 받을 때 요 고풍첩 가져가야 선물 주거든요. 뭐 아마첩이 됐든 수마첩이 됐든 요 선물 바꿀 때 요거를 갖고 가고 요게 집안에 대대로 보관하는 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미는 참석을 했 참석한 거를 네. 한자가 팔자가 아니라 거기까지 쓸 여백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공인데? 예? 그 고풍첩을 하나가 뒀다니까요. 참석자 모든 사람한테 제가 봤을 네. 때 나중에 하죠. 네. 고풍만 고풍 하실 때 이런 거에 답변으로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최국 선생님께서는 기미가 여기 참여한 거로 일단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이거 좀 굉장히 좀 도발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정조는 과연 신국일까?
요거를 이제 이 당시에 분간 기록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내가 추적을 해왔는데, 정조의 쓴 49중 시술을 신묘한 공수를 다루는 신공의 수준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조의 활쏘기로 기록한 이해우 고풍첩에 따르면은 정조의 활쏘기 기록 총 36건 중 22건이 열순 고풍길이며 그중 49중을 기록한 것은 불과 4번입니다. 22건의 열순 평균 시수는 4중이고 전체 261순 993시를 쏘아서 평균 3.8중을 했습니다. 이런 현재로서는 뭐 꽤나 좋은 시수이죠. 반면에 민조 시대에 활동한 박치문 군관의 부부일기에 따르면은 목사와 봉사 등 활쏘기 시합에서 대부분의 군관들이 열순에 40발 이상을 맞추고 열순에 50발을 맞춘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1645년 3월 27일 박치문 군관은 40순을 쏘아서 196중을 했습니다. 1645년 10월 20일 박치문하고 25군 시합을 했는데 둘이서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치문이 38순에서 189수를 마치고 25기 38순에서 190개를 모두 맞춰갖고 이겼습니다. 이 한 발 차이로요. 이는 조선시대 현재까지 기록한 최고의 기록이라고 평가되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은 정조의 활쏘기 실력을 과연 신공기라 할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정조는 활쏘기를 즐겼고 실력도 출중했지만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공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시고 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에서 연구와 다양한 저서를 발간하신 최영국 선생님의 활동에 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정조의 국정원형 철학과 활쏘기 연구 결과를 발표해주신 최영국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장의원 선생님의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262의 그 고풍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 보니까 관역들이 다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관역, 흙으로 된 관역은 뭐 가로 세로가 5m가 넘는 지금 척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관역들도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토론 주신 내용도 약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이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 일단은 비교로 이렇게 예로 드셨던 부부일기를 보시면 부부일기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자간에 저기 한경도 북방으로 함께가 아니라 아버지가 근무를 하고 북방 꼭대기 백두산 아래 거기서 근무를 하고 내려온 다음에 아들이 다시 문과국제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지역으로 가거든요. 아주 독특한 부자가 동일한 곳에서 근무했었던, 예를 들면 아버지가 GOP 가서 근무를 했는데 아들이 다시 그 GOP로 가서 소대장 역할을 해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여정, 그러니까 집에서 올라갈 때는 근데 등등등 아주 독특한 성격이라서 문중에서 잘 갖고 있다가 복원을 이게 박물관에 기증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활쏘기를 했을까라는 거를 알거든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활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없고요. 예.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뭐 국가에서 뭐 다른 일 등등을 하는데 해야 할 게 활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의 것들이 그 다음에 그걸로 시험을 잘 봐야, 활쏘기 시험을 잘 봐야만이 다시 서울로 내려오고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로 육사 처음으로 졸업해가지고 인간하면 맨 전방 지역으로 보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나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시험 합격하면 제일 힘든 함경도 오지로 보내요. 북방오지. 그러니까 정조가 명문이었냐고.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쏘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정조는 국왕이에요. 국왕인데도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조가 중간에 한 10년 정도 화를 놉니다. 기록에도 등장을 해.
화를 중간에도 놔버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실력을 유지하고 정조는 관역을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큰 관역이 점점 이렇게 삼매법이라고 해서 정신을 집중하면 이 한 마리가 커지게 보이듯이 그 표적 독특한 그림들 보셨죠? 일반적으로 쓰는 관역의 크기가 아니라 부채, 그 다음에 곤방, 이게 점점 작은 관역으로 쏘는 독특한 근거리를 쏘는 형태의 활쏘기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의 활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활쏘기를 그다음에 보여줬다. 그리고 전대 국왕들 중에 아주 독특하게 가장 활쏘기를 잘했던 군주가 역시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관련한 활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국왕 군주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가장 정교하게 쏘는 군주가 정조였고 이 정도면 신궁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정조대왕님은 신궁이셨다는 결론을 해서 아마 프로에서 질문이나 이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끝나고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왕성한 토론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첫 번째 발표 정조의 국정 운영 철학과 활쏘기로 발표해 주신 태용국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이건호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